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도 준법 운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출근길 혼란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버스 노조가 지역 대표자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지금도 버스 노조가 준법 운행 중인 거죠? 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연휴 동안 멈췄던 준법 운행을 어제 첫 차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준법 운행은 승객이 완전히 자리에 앉은 뒤 출발하거나 급출발, 급제동을 하지 않는 등 도로 안전 규정을 지키면서 운행하는 걸 뜻합니다. 서울시는 혼잡에 대비해 출근 시간대 지하철 투입을 늘린 상황입니다. 어제 준법 운행에도 큰 혼란은 없었던 만큼 오늘도 출근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측은 협상 결과와는 상관없이 준법 운행을 계속 진행해서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전국 대표자들이 모여서 투쟁 방향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 서울 양재동에서 전국 버스 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업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사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사 실무자선에서 접촉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교섭 재개 시점은 미정입니다. 노조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와 별도로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조합 측은 임금구조 개편 없이는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버스 중공영제를 운영하는 10개 지방자치단체도 공동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6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소연 기자, 사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먼저 YTN에 들어온 사고 현장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입니다. 중앙 분리대가 부서져 있고 도로에는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4시 20분쯤입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승기사거리 인근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SUV를 정면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용차에는 20대 남성 운전자 A씨와 20대 남성 B씨 등 5명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SUV에는 60대 여성 운전자 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6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는데 심정지 상태였던 B씨와 60대 SUV 운전자가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과속 여부나 구체적인 중앙선 침범 이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3차례 연속 동결을 선택한 건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압박이 정책 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Well, he should lower them, and at some point he will.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인하 압박에도 연준은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열린 3차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모두 동결을 결정한 겁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 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If the large increases in tariffs that have been announced are sustained, they're likely to generate a rise in inflation, a slowdown in economic growth, and an increase in unemployment.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과 경기 둔화 가운데 뭐가 더 우려되는지 질문에는 둘 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상황을 지켜보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은 전혀 소용이 없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Doesn't affect our doing our job at all. So we're always going to do the same thing, which is we're going to use our tools to foste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당초 6월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은 실망했지만 미중 관세 협상이 곧 시작된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신중한 태도를 강조하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첫 금리 인하가 4분기는 돼야 가능할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협상에 나섭니다. 시작도 전부터 양쪽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위해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를 먼저 철회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첫 관세 협상이 오는 10일 시작됩니다. I will be going to Switzerland and the negotiations will begin on Saturday. The trade negotiations will be led by myself and Ambassador Jameson Greer, USTR. 베센트 장관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이제 개발도상국 지위를 졸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협상을 위해 미국이 부과한 145% 관세를 철회하는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re you open to pulling back your tariffs in order to get China to the negotiating table? No. 미국이 먼저 관세를 인하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연간 1조 달러, 1,380조 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관세로 아무것도 잃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이 먼저 해야 할 일로는 펜타닐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Well, they have to stop fentanyl from coming in. That'll be a very big part.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카시트 등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유가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불공정한 합의는 하지 않겠다며 대규모 보복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불발되면 미국산 상품의 최대 1,000억 유로, 157조 4천억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미 항공기업 보잉도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단일화 문제를 놓고 회동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한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에 이르지 못한다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두 사람은 오늘 다시 협상을 이어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단일화 문제로 진통을 겪던 도중 하루 전 김 후보 측 제안으로 회동이 전격 성사된 겁니다. 배석자 없이 단둘이 진행된 회동은 1시간 조금 넘게 진행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후보가 먼저 특별히 합의된 게 없다며 자리를 떠났고 특별하게 합의된 사안은 없습니다. 당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입장을 정해달라. 그렇게 입장이 정해지게 되면은 그 입장에 응할 것이고. 뒤이어 나온 김 후보 역시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단일화 방식을 제안했는데 한 후보는 당의 모든 걸 일임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한 후보가 11일까지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무소속으론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거듭 밝혔다며 후보 등록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낸 거냐고 당 지도부를 겨냥해 날선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본인은 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 말씀을 확고하고도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서 의미 있는 그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실제 회동에선 이미 당에 맡겼다는 한 후보와 내가 당이다는 김 후보가 맞서며 논의가 공전을 거듭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한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구체적인 협상안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며 당에 일임하겠다는 얘기는 김 후보 제안을 모두 따르겠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고 반면 김 후보 측은 회동을 주재한 건 김 후보였다며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가 직접 단일화 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두 쪽짜리 분량의 시나리오를 적어갔다는 겁니다. 한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시한인 11일 그리고 단일화 방식 역시 여론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동 중간 김 후보 측은 회동 시작도 전에 당 지도부가 협상 결렬을 전제로 일방적인 단일화 절차 준비를 위한 선관위 개최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선거 일정이 촉박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을 뿐이라며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걸 전제하고 준비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양측 간 불신이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이란 지적입니다. 다만 김 후보는 단일화 불씨를 이어가자며 한 후보의 추가 회동을 제안했고 이에 한 후보는 정해진 일정이 있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만나겠다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뒀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단일화를 위해 TV토론과 여론조사 등 당이 정한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양수 사무총장을 당 선관위원장으로 위촉한 뒤 오늘 오후 6시 1대1 후보 토론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이전 경선 룰 그대로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뒤인 다음 달 18일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의 첫 공판기일 연기 결정은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오전 11시쯤 서울고법에 오는 15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대선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 건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재판부는 불과 1시간 만인 오후 12시쯤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대선 뒤인 다음 달 18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 측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느 때보다 신속한 판단이었는데 구체적인 이유와 경고도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여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기일 연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논란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내려졌고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도 기록 송부 당일 오는 15일로 첫 기일을 잡으며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과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등으로 파기환송심 결과와 시점 모두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If the large increases in tariffs that have been announced are sustained, they're likely to generate a rise in inflation, a slowdown in economic growth, and an increase in unemployment. 간밤엔 중요한 경제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금리를 동결했고요. 미중 협상이 곧 시작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상대로죠?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5월에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그 말은 이제 고용 시장이 괜찮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5월 초에 이미 나올 때부터 이번에는 내리지 않을 거라는 결정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고용이 나쁘지 않은 게 하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다시피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된 측면들. 결국 관세가
얼마나 물가를 올리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준이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경로를 못 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는 견고하고 반면에 아까 물가 부분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이게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이제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오른다, 물가 상승 압력을 더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동결될 것이라는 이 전망이 깊었기 때문에 오히려 파월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가 더 주목이 됐었거든요. 그 FOMC 회의 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내놨나요? 일단은 뭐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관세의 부정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관세가 오르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고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물가는 상승하지만 사람들의 수요는 줄어들면서 경기가 불황에 빠질 것이다. 이거 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관세를 아직 걱정하지만 관세가 발효된 것은 4월 달부터이기 때문에 이 충격이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네.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관세에 대한 메커니즘 때문에 고율의 관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면은 내년이라든지 물가 상승률 지표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미리 금리를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네네네. 보고 우리가 이 관세 정책의 효과를 평가를 해본 후에 경제 성장률 저하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것이지 미리 이것을 예측해서 금리를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못 박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하라라는 요구는 연준의 의사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특별하게 더 오피셜한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 의도를 밝히면서 결국은 경제 현상에 집중하고 특히나 관세가 아직 그러니까 관세가 실효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보고 이 데이터에 입각해서 결국은 금리 정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굉장히 많이 밝혔다. 그리고 관세의 어떤 안 좋은 채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 상승시키고 실업률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네. 않는다라고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은 연준에 대한 압박을 하다가 파월도 해임하겠다고 했다가 또 물러서기도 하고 이런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계속 연준을 압박하는 그 배경은 뭡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투자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는 고용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근본적인 근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투자 유치책을 적극적으로 피고 있는데 금리를 적절하게 서포트를 해주면서 가야 결국은 이 투자 유치 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예. 사실 말로만 투자하겠다지 투자 정책이 진짜 이행된 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없죠. 예. 아무래도 이런 투자 정책을 실현시키고 어떤 정책의 정당성, 그러니까 기조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금리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환율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져야 미국의 통화가 약세가 예. 좀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미국 통화 약세가 돼야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달러가 약해지면은 미국 입장에서 수입 물가는 좀 올라가게 되고요. 수입 예.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쪽에 어떻게 보자면 수입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수출 경쟁이 좀 생기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무역 수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결국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트럼프 행정부의 큰 아젠다 중 하나가 무역 적자 해소인데 네. 무역 적자 해소의 가장 큰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약한 달러를 만들어야 된다. 약한 달러를 만드는 가장 펀더멘탈한 길은 결국 금리를 좀 낮추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리를 낮추는 인센티브들을 계속 준다. 결국 경기를 부양하고 약한 달러를 만들어서 무역 수지 개선까지 도모하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인 아젠다, 어떤 예. 메커니즘을 증명하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력을 많이 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 놓고 파월과 트럼프가 그동안 신경전을 이어왔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충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입장을 굉장히 명확하게 밝혔죠. 예. 우리는 데이터에 입각해서 그리고 관세의 충격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보면서 결정하겠다를 이야기했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기준금리 낮춰서 어떻게 경기를 좀 부양하고 환율까지 좀 개선시키는 것들이 사실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가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 입장하고 경기를 부양하고 무역 수지를 개선해야 되는 입장이 조금 충돌이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지표가 나와봐요. 관세 충격이 어떻게 되고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파월 연준에서 일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 협상 자체가 잘 진행되면은 그래도 이제 연준이 금리를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정책 방향하고 트럼프 행정부 방향이 일치가 될 수가 있는데 고율의 관세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 이거는 분명히 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기에는 방향을 간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연준의 입장이 계속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하 시점 이건 역시도 이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기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협상 이야기도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미중 관세 협상이 10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런데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 이거 뭐 먼저 철회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뭐 약간의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가 혼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145%의 관세를 내리진 않지만 협상은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협상의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45% 수준의 관세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뭐 일반적인 관세 수준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너무나 높은 수준이고 특히나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무역이 모두 닫힐 수도 있는 이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다 또 추가 관세, 관세 전쟁까지 붙이게 되면은 뭐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미중 교역이 한 80% 이상 줄어든다라는 그 어떤 의견들이 있을 정도로 서로 괴멸적이기 때문에 협상은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약한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중국도 지금 경제가 어렵긴 한데 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물러서지 있고요. 않고 있죠. 미국도 사실은 이게 관세 정책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로 관세를 어느 정도는 또 유지를 하면서 협상력은 계속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담 전에 어떻게 보면 기세 싸움이겠죠. 기세 싸움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고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자면 계속 유지한다라고 그러면 협상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내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기조 역시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대화의 물꼬는 텄습니다. 이번 만남이 탐색전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만남만으로 또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중국은 미국 입장에서 관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중 패권 경쟁을 늘 이야기하는데 미국과 중국은 어떤 무역 분야, 군사 분야, 뭐 AI 분야, 경제 분야에 있어서 경쟁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슈만 가지고 관세를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아마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투자를 받을 것인데 사실은 미국이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것은 미국에 투자를 해달라 그러는 것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보일 수가 없거든요. 중국인 투자를 받게 되면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경제 안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복잡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얻을 걸 얻어내겠다는 입장인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이 중국을 예전에 플라자 합의에 통해서 일본의 경제를 압박한 것처럼 경제적 우위에 쓰겠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보자라면 미국이 얻어낼 것을 얻어내겠다는 입장이라는 반면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역 수지를 개선하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 좀 간단한 반면에 중국과는 군사 경쟁도 내보여야 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정교한 어떤 협의들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곧 무역 합의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무소식이고 일본과도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도 협상이 뭐 진전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정부가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특별 고려를 요청한다 이런 의견서를 보냈다 그러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제 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수출이랑 이 우리나라 경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이 이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뭐 엔비디아 관련 뉴스도 있고 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양상도 약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반도체 자체,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 역시 중국이나 동아시아에서 반도체를 만들지 않으면 미국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어느 정도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이게 또 관세가 많이 붙여서 가게 된다라고 그러면 미국 가전제품, 미국 전자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한 메시지를 계속 내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좀 특혜를 달라, 우리가 반도체 수출 같은 데서 관세를 적게 물 수 있도록 협상을 해달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파월의 발언도 있었고 또 기준금리가 동결되기도 했고요. 또 미중 대화가 시작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이후에 뉴욕 증시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 파월 의장의 기준금리 동결 발언에서 약간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후반부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 협상이 할 것이다라는 10일부터 중국과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 반등하면서 끝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죠. 인공지능 칩의 수출에 대해서 좀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뉴스가 있다가 이제 긍정적인 뉴스로 마무리하면서 주가가 약간 반등하면서 끝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들 뭐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1% 안쪽에서 약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가 정말 많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증시도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멀미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SK텔레콤 보안사고 여파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19일 만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어요. 위약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변을 하지 않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최태원 회장이 SKT의 이사회의 멤버는 아니거든요.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위약금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다. 왜냐하면 이제 배임 이슈라든지 이게 지배구조상 직접 관련자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분을 소유하는 어떤 모회사의 오너긴 하지만 이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시지는 줄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수익이 평가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손실이 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 손실 금액이 뭐 수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이걸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정적으로는 어떤 사과를 하고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발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의지를 잘못 나타났다가는 배임 이슈라는 이런 이슈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고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최태원 회장이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치과 치료를 이유로 들었고 이번에는 대미통상 관련 행사에 참석해야 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사과에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국회 청문회가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원래 취지와는 달리 면박주기 행사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어떠한 좋은 결론이 내릴 수가 있으면 사람들 어떤 대기업의 오너라든지 이런 분들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잘못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흔히 말하는 어떤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대기업 오너들이 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는 의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해결을 하고 협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어디 TV에서 면박주기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회장들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이 나가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지금 위약금에 대해서 뾰족하게 이야기가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인데 분명히 물어볼 거거든요. 분명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예전에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면박주기 행사로 좀 바뀐 점, 그리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분명히 지금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위약금에 대한 뾰족한 답변을 제시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입장에서는 안 나갈까, 최태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불출석이 잘하는 행위는 결코 아니지만 청문회가 유의미한 자리가 되려면은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질문의 수준도 높이는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불러다 놓고 소리만 지를 게 아니고요.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유급과 재적 대상 의대생을 어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앞서 재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 등록은 완료했던 의대생들이 학사 경고 성격의 유급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백정규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 유급 재적 현황 조사를 마감하고 대상을 확정합니다. 유급은 학사 경고인데 유급이 누적되면 재적, 즉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하자 한 달 이상 무단 결석으로 재적 예정 통보를 받은 5개 의대 학생들이 일단 전원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학사 경고 2차례 누적으로 재적 처분 예정이었던 충남대 의대 24학번 70여 명도 역시 돌아왔습니다. 반면 유급 대상인 의대생 10,000여 명의 수업 복귀 움직임은 미미합니다. 정부의 압박에도 의대생 단체는 오히려 의료계약 책임자를 규명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며 강경한 뜻을 밝혔습니다. 의료와 의학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지난 정권의 악업이 청산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교육부의 불법적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 대선 후보들을 언급하며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말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는데 유급되면 올해 수업 복귀가 불가능하지만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차기 정부와 협상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24, 25, 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교육부와 각 대학은 이번엔 구제, 즉 학사 유연화는 절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9일 이후 각 대학의 유급 확정 인원을 발표할 예정인데 대량 유급에 따른 학사 처리와 지원 방침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고 김세론 씨의 유족이 배우 김수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김세론 씨가 생전에 지인에게 했던 말이 담긴 녹취 파일이 근거로 제시됐는데요. 김수현 씨 측은 조작된 음성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가 직접 나서 미성년자와 연애를 공개 부인한 지 한 달여 만에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이 유튜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튜버는 기자회견에서 김세론 씨가 숨지기 한 달 전쯤 미국에서 만난 지인에게 했던 말이라며 육성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그 안에는 김세론 씨가 중학생 때부터 배우 김수현 씨와 교제했고 성적 관계를 맺은 것도 그때부터였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유족 측은 이를 근거로 김수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이번 사건 대응을 삼가왔지만 김세론 씨 동의 아래 대화를 녹음했던 지인이 사이버 레커들에게 시달리는 걸 넘어 최근엔 피습까지 당하게 되면서 음성 공개에 동의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사생활이 지금 폭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 측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피습되는 상황에서 이에 김수현 씨 소속사 측은 즉각 입장을 내고 인공지능 등으로 조작된 녹취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소속사 측에도 김수현 씨에게 유리한 녹취가 있다며 사기꾼이 접근했는데 자신의 요구가 통하지 않자 이번 기자회견을 연 유튜버를 통해 녹취를 공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회견에서 피습 사진이라고 제시된 것도 인터넷 검색으로 바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이라며 유튜버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을 예고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 후보의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기일이 미뤄진 건데요.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과 또 여러 쟁점들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이번에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 이야기를 보면요.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정치적인 논란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한데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뭐로 보십니까? 예,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파기환송심 사건이 선기일이 5월 15일 2시에 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기일 연기 신청을 했는데 이 기일 연기 신청의 사유로 헌법 116조에 이 선거운동에 대한 금등원 기회 보장 규정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11조에 후보자 등의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을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변동한 선거기회 보장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헌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들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이 재판의 공정성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재판의 공정성이라든지 또 사법부의 독립성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이 부분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파기환송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 후보가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속도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어제 연기 신청이 있고 1시간 만에 이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연기 신청을 일반적인 사건에서 했을 때는 이 재판부에서 이 연기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지한 다음에 이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1시간 만에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신청이 있고 바로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연휴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연기 신청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사법부에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 재판부에서도 만약에 이 신청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연휴 기간 동안에도 미리 고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결정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5개를 받고 있는데 재판 모두에 대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재판들 일부는 이미 미뤄졌는데 뭐 더 미뤄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각 사법부 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판부마다 이 구성 민원도 다르고 또 이 재판부가 각각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각 재판부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5개 재판 중에 이 어제 있었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그리고 또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5월 기일을 6월로 다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재판부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머지 재판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재판부가 각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를 압박해 왔었고 또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을 할지 그리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국회증언감정법상 이 부분 출석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출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서 이 출석이 어렵다는 것을 이 국회에 알리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국회증언감정법의 이 동행명령이라든지 이 동행에서 나오도록 하는 이 동행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출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도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 출석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도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런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수화기에서 입을 조금만 떼주시면은 조금 더 잘 들릴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직 판사들이 비판하는 글까지 올리고 있다고 해요. 내부 반발, 뭐 이런 것들 예전에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어떠한 법원 이런 판단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코트넷이라고 법원 내부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내부 게시판에서 이 일부 판사들의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재판 절차 진행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판단이라든지 진행이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로 이 선거와 관련한 부분까지도 겹쳐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이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추진 중입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예, 일단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이 정지가 된다라는 규정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이 형사소송법의 진행, 형사소송 자체의 진행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정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추후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이 헌법 84조가 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형사상의 소추가 만약이라도 형사 재판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이 주장을 펼치는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그 해석을 판단을 구하는 이런 청구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추후에 결국엔 헌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연기에 대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죠. 김문수 후보가 잠시 뒤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에 관련된 어떤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마 단일화에 대한 이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햇볕이 더 강해진다고요? 네, 어버이날인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전국이 맑은 가운데 봄볕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출근길인 지금은 서울 기온이 11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앞으로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껑충 올라가서 다소 덥다 싶은 느낌까지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날인 만큼 가족들과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녁에는 날씨가 어떨까요? 네, 연일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은 물론 저녁에도 해가 저물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오늘 낮 동안은 초여름처럼 기온이 높게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녁 공기가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가족분들과 시간 보내실 때는 따뜻한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봄볕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대기질도 대체로 양호하겠는데요. 이 출근길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서울이 10.5도, 대구가 12.7도로 공기가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25도, 청주 26도 등 곳곳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쨍쨍한 봄볕에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습니다. 장시간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이 도움이 되겠고요. 이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한낮 야외 활동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밤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때 아닌 봄 호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고요. 서울 등 중부를 중심으로는 주말인 모레까지도 가끔씩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인천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뚝 떨어진 곳이 있는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5월 8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